이번에는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므로 신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신호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때 신경과 골격근은 일종의 시냅스라고 할 수 있는 신경근 접합부를 통해서 신경의 신호가 근세포로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을 매개하는 물질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신경근 접합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엑손을 따라 활동전압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활동전압은 주로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런 활동전압이 신경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신경 말단 쪽에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칼슘 채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신경 말단에 있는 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은 주로 N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이제 뉴런에서 따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이런 활동 전압에 의해서 이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근세포 신경세포 밖에 있는 칼슘이 이제 세포 안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이런 소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소포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소포를 이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포가 이동되어서 신경 세포막과 이제 융합이 되게 되면은 이 소포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시냅스 안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경 말단과 또 그러니까 근세포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시냅스 간격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시냅스 클레프트. 그래서 이 공간을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이동해서 근세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골격근의 신경근 접합부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아세틸콜린은 종말판, 그래서 종말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냅스에서, 즉 신경 말단과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명확히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종말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엔드 플레이트. 이것은 종말판이라는 것은 근육 쪽입니다. 즉 신경 쪽이 아니라 신경과 연접해 있는 근육 쪽이 종말판이 되는데, 이 종말판 쪽에 아세틸콜린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체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ACH라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R은 이제 리셉터 수용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니코틴성과 무스카린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경근 접합부에는 니코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니코틴성을 의미할 때는
이제 N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스카린성은 이제 N 대신에 M을 붙이게 되면은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해야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리간드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리간드가 결합을 해야지만이 열리는 채널이고, 이때 열리게 되면은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근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용체를 통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통해서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탈분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이제 여러 개의 여기에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아주 많은 수의 니코틴성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엔드 플레이트에 이제 탈분극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 탈분극이 이쪽 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엔드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제 근세포막으로 이제 전환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차이점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 근세포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분포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플레이트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의해서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고, 이 유입에 의해서 탈분극이 이루어지고, 이 탈분극이 근세포막으로 전달돼서 결과적으로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활동 전압이 근세포막에 이제 다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신경의 활동 전압이 근세포막의 활동 전압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세틸콜린이 이제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경의 활동 전압이 더 이상 도달이 되지 않으면은 아세틸콜린 유리가 안 일어나게 될 테고, 그 상황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디움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채널이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리가 되면 소디움 채널이 닫히게 되고, 그럼 더 이상 근세포에 이제 활동 전압이 생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세포에 이제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은 더 이상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그 자신의 역할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존재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신호를 위해서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분해 과정을 보면은 지금 7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엔드 플레이트에 있는 멤브레인에 고정되어 있다. 이게 시냅틱 클래프트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멤브레인 바운드 엔자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아세틸콜린을 콜린과 아세테이트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에 해당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아세테이트와
콜린으로 분해가 되면은 아세테이트는 그냥 얘는 산이죠. 아세틱 액시드가 이제 만들어진다. 얘가 이제 산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아세틸콜린이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동시에 많은 양의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세틱 액시드도 다량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세틱 액시드는 그냥 이 시냅스 바깥으로 이건 수용성 물질이다 보니까 물에 녹아서 그냥 확산되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콜린은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경세포 안으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8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종말에서 콜린을 갖다 재흡수하는 과정을 콜린 리업테이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매개하는 흡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이 어피니티 콜린 트랜스포터가 되겠습니다. 콜린 운반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약어로는 CHT-1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콜린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시냅스 안에 있는 콜린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단계가 결국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의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신경세포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아세틸콜린은 다시 세포 안에 있는 아세테이트와 결합을 해서 아세틸콜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이제 9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약어로는 이제 CHAT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CH는 콜린을 의미하게 되겠고, 이제 아세틸기를 트랜스퍼 시킨다. 아세틸기를 붙여주는 효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세틸콜린은 다시 이제 소포 안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아세틸콜린 하이드로젠 안티포터가 되겠습니다. 즉, 아세틸콜린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수소이온이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티포터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소포 안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신호가 오게 되면은 이 소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이 이제 시냅스로 이제 분비가 돼서 이제 다음 그 활동 전압을 근세포막에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억제제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여러 과정을 방해하는 물질들은 결과적으로 근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독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툴리눔 톡신 타입 1이 되겠습니다. 얘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아세틸콜린을 포함하고 있는 소포가 신경 종말에 있는 신경세포 막에 융합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라레라는 게
있는데 이 물질은 이제 아프리카 토인들이 사냥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인,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큐랄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이 부분을 이제 4번 위치를 차단해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유발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네오스티기메이트라는 이런 네오스티기민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콜린 에스테레이즈를 분해하는 것을 차단한다. 즉 7번 위치를 차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콜린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신경세포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이제 생성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헤미콜리늄도 헤미콜리늄은 이제 8번 위치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은 좀 더 직접적이죠. 콜린 리업테이크 자체를 억제해 준다. 즉 여기 나오죠. CHD1 얘를 억제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오스티기민은 7번을 억제해 주는 거고 지금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어 콜린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헤미콜리늄은 콜린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사미콜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아세틸콜린이 소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세포막의 활동전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플레이트, 근세포의 이제 엔드플레이트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열리면서 소듐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소듐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 수용체 주변이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변에서만 탈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크기의 그러니까 활동 전압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크기의 탈분극을 그래서 엔드 플레이트 포텐셜 이제 종판 전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판 전압이 이제 이 근세포 막에서 생성이 되게 되면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동 전압에서 이제 활동 전압이 아니라 종판 전압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온 소듐 채널과 그러니까 즉 다른 부위에 있던 탈분극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분극들이 결국 합쳐져서 이 근세포 쪽으로 그러니까 엔드플레이트를 벗어나서 근세포 쪽으로 들어가게 될 때 충분한 즉 역지 크기 이상으로 탈분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근세포막에는 엔드플레이트와는 다르게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듐 채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엔드플레이트에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분포를 하지만 이 엔드플레이트를 벗어나서 근세포막 쪽에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듐 채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크기, 역지 이상의 크기의 탈분극이 근세포막에 도달하게 되면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활동 전압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명에 보면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머릭이니까 5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도메인에 보면은 이런 명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종류의 아미노 시퀀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이 5개, 도메인이죠. 단백질. 이런 도메인이 5개가 모여서 수용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앞에 설명에서 이제 소디움을 통과시켜 준다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소디움과 포타슘 둘 다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 통로를 갖다가 비선택성 양이온 통로, 영어로 이제 non-selective,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캣아이온, 양이온을 통과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온 통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본질적으로는 비선택성 양이온 통로인데, 그런데 이 엔드플레이트에서는 소디움이 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근세포는 안정 상태에서 전압이 마이너스 약 90mV에 가깝게 됩니다. 즉 포타슘의 평형 전압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포타슘 채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타슘의 평형 전압에 가깝게 되니까, 즉 포타슘의 이동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전압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포타슘의 이동은 거의 없고 소디움의 이동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판 전압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에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탈분극들이 주변으로 계속 전파되어서 또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근세포막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그 크기가 역치보다 크다 할 경우는 근세포막의 활동 전압을 생성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미니어처 엔드플레이트 포텐셜이라고 좀 나와 있죠. 종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니어처니까 최소 좀 적당한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엔드플레이트 포텐셜에서 이제 가장 작은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판테니어스하게 일어난다라고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스판테니어스라는 얘기는 계속적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개의 비지크, 그러니까 소포 하나가 신경으로부터 신호가 오지 않더라도 스판테니어스하게 비지크 하나 정도씩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유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활동 전압을 갖다가 다른 말로 1 퀀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미니어처 이제 엔드플레이트 포텐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크기를 보면 이 바의 높이가 0.5mV니까 지금 이 크기는 한 0.2mV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엔드플레이트 포텐셜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엔드플레이트 포텐셜의 경우 말이 좀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이것들은 이제 레스팅 상태에서 이제 늘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이 미니어처 EPP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판 전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크기는
대략 보니까 0.5 가까이 되는, 아니죠. 0.5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5mV니까 그러니까 4나 5mV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20, 그러니까 미니어처 EPP의 약 2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신경 신호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그러니까 활동 전압은 그 신경으로, 그러니까 신경에 의해 전달된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유발되는 그런 활동 전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200퀀타 정도 된다. 그래서 한 개의 비지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 한 200개의 비지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근세포의 이제 신경, 이제 근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같이 분리한 후에 이 신경에 전기자극을 주었을 때 이게 막전압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전극을 근세포 안에 꽂은 다음에 막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했더니 이 정도 크기로 변한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이때 기록된 거는 이 부분은 이제 근세포 막에 있으니까 활동 전압이 기록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 전압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경 자극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역치 크기 이상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종판 전압이 되겠고 이 종판 전압에 의해서 활동 전압, 이 실선이죠. 이 활동 전압이 유발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큐라레 같은 경우 큐라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활동 종판 전압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게 되어서 활동 전압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오스티그민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것을 갖다가 차단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냅스 안에 아세틸콜린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 전압이 이렇게 이제 금방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압이 좀 더 오래 더 크고 보면 이제 더 크고 더 오래 활동 전압이 활동 전압이 아니라 종판 전압이 지속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오른쪽 중간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볼테이지 디펜던트 채널의 이제 한 개의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이 한 개의 도메인은 6개의 한 개의 이제 서브 유닛이 되겠는데 이 한 개의 서브 유닛은 6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네 번째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양이온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극성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은 대체적으로 극성을 띠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을 띠지 않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네 번째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양이온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탈분극이 이 부위에 도달하게 되면은 즉 탈분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쪽에 원래는 이제 네거티브 차지가 많이 있었겠죠. 레스팅 상태에서는.
레스팅 상태에서는 음이온으로 이제 차지가 돼 있었는데 탈분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 차지로 바뀌겠죠. 또는 이 네거티브 차지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원래 네거티브 차지가 많이 있어야 이제 이 도메인, 네 번째 도메인이 이 본래의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 네거티브 차지가 이제 줄어들고 포지티브 차지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극기는 서로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이 도메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 네 번째 도메인이 안쪽에 있다가 얘가 탈분극이 도달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제 포지티브 차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그건 밀어내는 성질에 의해서 네 번째 서브닛이 움직이게 되고 얘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채널이 그래서 이제 소디움 이온이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디움 채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때 이제 이 채널 쪽에서 이미 여러분이 이제 1학기 때 공부를 했겠지만 이 M 게이트라는 게 있죠. 얘가 이제 약간 볼 모양으로 보통 좀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얘가 움직여서 이 구멍을 막게 되면은 이제 소디움이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포막에 전달된 전기적 흥분이 어떻게 기계적인 수축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excitation contraction coupling, 약어로 EC 커플링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근세포막에 전달된 전기적 흥분이 활동 전압이 세포 안에 있는 칼슘 저장소에 전달이 되어 칼슘이 유리되는 과정이다. 즉 칼슘이 유리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활동 전압이 이제 신경을 따라서 신경 종말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 종말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리고 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세틸콜린을 포함하고 있는 비지클이 움직이게 되어 결국 이 비지클 소포가 근세포막과 신경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된 아세틸콜린이 엔드플레이트에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용체가 열리면서 소디움 이온이 이 근세포막 안으로 들어간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엔드플레이트 안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EPP가 만들어진다. 엔드플레이트 종판 전압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종판 전압이 옆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각 종판 전압이 이제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세포 막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근세포 막에 있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을 열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종판 전압이 형성되면은 이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활동 전압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동 전압은 이제 세포막을 따라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근세포막에는 이런 구멍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구멍이 아니라 근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근세포막이
세포 안쪽, 근세포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제 T튜블이라고 하는데, 이 T튜블을 통해서 그대로 활동전압이 안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지금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활동전압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 활동전압이 바로 어떠니까 T튜블과 이쪽 종말수조죠. 이쪽 종말수조와 이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전압이 결국 종말수조 쪽에 어떤 작용을 해서 이곳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칼슘이 이 사이토졸, 세포질 쪽으로 이제 유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토졸 쪽으로 이제 유리가 되는데, 이 유리가 된 칼슘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칼슘, 이 SR에 있는 칼슘 채널이 또 열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CICR, 칼슘 인디스드 칼슘 릴리즈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리된 칼슘 농도가 많아지면, 주변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칼슘에 의해서 열리는 칼슘 채널이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네모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한 그림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T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위아래가 되겠지만, 이쪽에 이제 SR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T튜브과 SR 사이에 두 개의 멤브레인이 존재하는 거죠. SR도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존재를 하게 될 테고, T튜브도 근세포막이니까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일종의 약간의 이런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튜브에 있는 여기에 이제 볼테이지 센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볼테이지 센서가 SR에 있는 칼슘 채널과 어떻게 서로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이 T튜블과, 그러니까 골격근의 경우 T튜블에 있는 볼테이지 센서와, 이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나중에 이제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L타입 칼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L타입 칼슘 채널인데, 이 L타입 칼슘 채널이 일종의 이제 칼슘 센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SR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R에 있는 칼슘 채널과 서로 뭔가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칼슘 센서는 네 번째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칼슘 센서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쪽 그 네 번째 센서 도메인이 움직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밀려난다. 세포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그림, 오른쪽에 표시된 그림처럼 센서가 움직이게 되면서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칼슘 채널이 그러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SR에 있는 칼슘 채널이 움직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SR에 있는 근장그물 안에 있던 칼슘이 사이토졸 쪽으로 유리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된 칼슘에 의해서 다시 더 많은 칼슘이 CICR을 통해서 유리가 된다. 그래서 사이토졸 안에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 나왔죠?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여기 이제 4번에 이제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씁니다. 트로포닌은 어떻게 액틴 필라멘트를 봤을 때 액틴 필라멘트에 있는 바인딩 사이트는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아주 가는 그런 섬유에 의해서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려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트로포닌은 이제 3개의 또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서브 유닛이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칼슘에 의해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트로포닌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어떻게니까 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포마이오신이 움직여서 이 액틴에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된다. 그래서 액틴의 결합 자리가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결교 주기라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연결교 주기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축 과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액틴을 액틴이 아니죠. 미오신이 되겠습니다. 마이오신을 근절 중심부 쪽으로 즉 Z라인 쪽으로 설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설명 맞네요. 그러니까 액틴을 근절 중심부 쪽으로, 그러니까 M9이 되겠죠. M9 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절이 줄어들게 된다. 근절의 길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만약에 활동 전압이 도달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나오죠. 이제 수축이 계속 칼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연결교 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지금 액틴에 있는 바인드 사이트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수축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활동 전압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칼슘이 SR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졸 안에 있는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역순으로 트로포닌에서 칼슘이 분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트로포닌 컴플렉스가 이제 또 이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트로포마이오신이 다시 움직여서 액틴의 결합 자리를 막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액틴은 이제 타이틴, 앞에서 설명했던 타이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동적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축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완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격근의 연결교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교 주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축이 지속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 상단에 이제 근절의 구조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근절은 기본적으로 Z디스크 사이를 근절이라고 했습니다. Z디스크는 마이오신을 서로 묶고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신을 묶고 있는 이쪽을 갖다가 M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틴에도 이제 바인딩 사이트가 있고 마이오신 헤드에도 이제 바인딩 사이트가 있는데 마이오신 헤드에는 액틴과 결합을 하는 바인딩 사이트 외에도 ATP와 결합을 하는 바인딩 사이트가 있다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연결교 주기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이클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어떤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순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도 뭐 시작 단계로 설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휴식 상태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경으로부터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상태. 따라서 근세포막의 활동전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러니까 사이토줄 안에 칼슘 농도가 증가되기 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포 안에서 ATP는 어떻게 됩니까? ATP는 여전히 그러니까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칼슘 농도는, 즉 사이토줄 안에 칼슘 농도는 높지 않지만 이 사이토줄의 칼슘, ATP는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줄 안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그 상태일지라도, 즉 휴식 상태일지라도 ATP가 그 마이오신 헤드에 이제 결합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TP가 단순히 ATP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분해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ATP 바인딩 사이트는 그것이 그냥 바인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ATP 에이즈, 즉 ATP를 가스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P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가스분해가 일어나서 ADP와 인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가 마이오신 헤드에 전달이 돼서 마이오신 헤드가 고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즉 휴식 상태일지라도 마이오신 헤드는 이미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호가 와야 비로소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대기 상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포질 안쪽으로, 그러니까 칼슘 농도가 유리가 되면서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칼슘이 트로포닌 컴플렉스와 결합을 해서 마이오신 헤드를 트로포마이오신을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액틴에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이오신 헤드에 있는 액틴 바인딩 사이트가 액틴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스팅 상태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액틴에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자마자 바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마이오신과 액틴, 그러니까 굵은 섬유와 가는 섬유를 이제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요 부위를 갖다가 지금 마이오신 헤드와 나머지 마이오신으로부터 이제 돌출된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연결교, 영어로는 보통 이제 크로스 브리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연결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재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교차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라는 말이 결국 이제 브리지, 다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교라는 용어를 교차 다리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합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수축이 더 증가되거나 하는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축을 더 증가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안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축을 한다는 것은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바로 파워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이 이제 파워 스트로크인데 이 파워 스트로크는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 마이오신 헤드와
그러니까 마이오신 헤드와 이제 힌지 이 부위의 위치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지가 꺾여요. 힌지가 꺾임으로 인해서 이제 헤드가 이제 그러니까 젖혀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헤드가 젖혀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Z라인 쪽이죠. 즉 액틴이 연결된 부위고 왼쪽이 이제 근절의 이제 중간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오신 헤드가 꺾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액틴 필라멘트를 이 중심부 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보트를 탈 때 보트 노젓기를 통해서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이때 그 노에 힘을 가해서 그 노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파워 스트로크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마이오신 헤드에 붙어 있던 ADP와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힌지가 꺾이고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근절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더 안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근절의 길이를 더 짧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단 분리가 돼야 되겠죠.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다른 위쪽, 지금 잡아당겨졌으니까 위치가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좀 더 안쪽에 있는 액틴과 다시 결합을 해야 더 이제 근육의 길이를 짧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분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가 결합이 돼야 된다. 자, 파워스트로크는 ADP와 인산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파워스트로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스트로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이오신 헤드의 ATP 바인딩 사이트가 비게 되죠. 그럼 바로 빈자리에 ATP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이오신 헤드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될 테고 그 결과 액틴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 바로 이제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근육을 수축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ATP를 사용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ATP가 결합을 할 때 이런 수축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ATP가 결합을 하는 단계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결합을 할 거다라고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반대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분리될 때 ATP가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ATP가 결합을 해야 이제 분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러니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ATP가 결합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 마이오신 헤드가 좀 꺾여 있는 상태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대기 상태가 아니라 에너자이즈된 상태가 아니라 꺾여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TP 결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에너지를 얻은 상태가 아니다. 즉, 이 연결교 주기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고, ATP가 가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가수분해가 되면서, 비로소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액틴의 바인드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는 연결교 주교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액틴이 점점 액틴 필라멘트가 점점 이 중심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축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